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한 남편의 아내이자 두 딸의 엄마인 박정은이라고 합니다. 제게는 남들에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상처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서하는 일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보면서 더욱 어렵다는 걸 느끼게 되었죠. 그런데 몇 년 전 뜻밖의 사건을 겪으면서 저는 용서라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과거와 마주하며 저는 진정으로 용서하고 화해해야 할 대상이 누구였는지 깨닫게 되었죠.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그 상처와 시간을 마주하고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던 시절에 저희 가족은 비교적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다정했고 저 역시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으니까요. 아빠는 소도시의 대기업 공장에서 묵묵히 일하셨고, 엄마는 집안일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부업을 하면서 쌈짓돈을 모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저는 묘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당시 제가 살던 도시에는 부모가 맞벌이 하는 집이 흔치 않았습니다. 보통 엄마들은 집에서 살림을 하며 자식들을 돌봤죠. 그런데 엄마를 보면 언젠가는 일하러 나를 두고 나가버릴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집에서 일하는 엄마를 볼 때마다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엄마는 어느 날 저를 안아들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은이 좀만 더 크면 엄마도 돈 벌러 나갈 거야. 그래야 정은이 맛있는 것도 사주고 예쁜 옷도 사주지. 안 그래도 되는데 나는 엄마가 나랑 더 자주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엄마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엄마의 사랑을 의심한 것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다가올 엄마의 부재를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아빠에 비해 훨씬 어린 편이었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았을 테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도 컸겠죠. 두 분은 나이 차이가 10살이나 났습니다. 어느 날 저는 TV에서 만화를 보고 있다가 두 분이 어떻게 만나서 결혼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엄마, 엄마는 아빠랑 왜 결혼한 거야? 아빠랑? 서울에서 만났어. 엄마가 시골에서 오남매 장녀로 자라면서 언젠가는 꼭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었는데 막상 올라가서 지내다 보니까 가족들이랑 부대끼며 살던 시절이 그리운 거야. 일하고 들어오면 엄마를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적적하고 작은 자취방이 싫어서 하루빨리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싶었지. 그래서 만난 게 너희 아빠야. 정말? 아빠랑 어떻게 만났는데? 아는 사람 소개로 만났지. 그때 엄마가 외로웠는데 너희 아빠가 자상하잖니? 그게 좋아서 결혼까지 했지. 아빠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집안을 이끌 대학생인 형 학비를 댄다고 자신의 꿈은 펼칠 새도 없이 착하게 돈만 벌면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은 본인한테 쓰기보다는 집안 살림에 보탰고 결국 연애 한 번 제대로 못 해보고 20대를 보냈었죠. 그러다 만난 게 엄마였고 마음이 통해서 결혼도 빨리 했다고 해요. 결혼 후에는 저를 낳은 뒤 지금 살고 있는 작은 도시로 내려가서 살림을 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계속 공장에 다니면서 돈을 벌었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무렵부터 엄마는 보험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제가 10살이 됐을 때부터 엄마는 그 일 때문에 가끔 서울에서 며칠씩 머무르고 오는 날이 있었어요. 정은아, 엄마 일 때문에 서울 가야 하거든. 이번에는 3일 정도 있다가 올 거야. 그러니까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또? 엄마 지난달에도 갔었잖아. 안 가면 안 돼? 얘가 또 왜 이래? 엄마가 놀러 가니? 엄마도 일하러 가는 거야, 일. 엄마가 올 때 우리 정은이 갖고 싶다던 신발 사올 테니까 잘 기다리고 있어. 엄마는 나름 일을 잘하는 편인 듯 했습니다. 실적이 좋은 판매원에게 주는 상을 종종 받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렸던 저는 엄마가 일하는 것보다 제 옆에 더 오래 있어줬으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엄마가 서울에 다녀올 때면 안방에서는 부모님의 다툼 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지금 정은이한테 엄마가 제일 필요할 때라고.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애를 나만 키워요? 당신은 무슨 내가 서울에 놀러 가는 거라고 생각하나 본데 나도 일하러 가는 거라고요. 일하러. 당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두 분이 왜 싸우는지는 잘 몰랐지만 저는 부모님이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게 싫고 어쩐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또 서울로 출장을 간다고 하면 울면서 붙잡고 말린 적도 있었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저 어린 딸의 투정에 불과했을 겁니다. 몇 년 뒤,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빠가 다니던 공장은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소문이 돌았고,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고, 공고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진급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험은 많았지만 안정적인 위치에 오를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죠. 결국 아빠는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되었고, 어릴 때부터 젊음을 바쳐 헌신했던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 방에서는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 이제 뭐 먹고 살 거예요? 정은이도 이제 중학교 들어가는데 무슨 돈으로 키울 거예요? 기다려봐. 나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정말 당신이란 사람 답답해서.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그 회사는 가망 없다고 다른 데로 옮기자고 했었잖아요. 그때 이직만 했더라도.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인데 왜 또 꺼내는 거야? 당신은 늘 이런 식이야. 내 말은 하나도 안 듣고 무시하지. 우리 정은이도 우리처럼 키울 거예요? 아빠가 공장에서 해고된 뒤로 당분간 집안은 엄마가 벌어온 돈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생활비와 학비는 엄마가 챙겼고 아빠는 막막한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진 돈과 대출을 받아서 공장에서 함께 해고당한 동료와 힘을 합쳐 작은 가게를 열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성실하고 근면했지만 평생 공장 일만 해왔던 터라 사업에 대한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해보았지만 장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았죠. 결국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함께 시작한 동업자가 배신을 하며 돈을 빼서 도망을 간 겁니다. 결국 가게는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갔고 하루아침에 아빠는 큰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부모님의 다툼은 점점 잦아졌고 집안의 실제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엄마에게 넘어갔습니다. 아빠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봤지만 쉽지 않은 것 같았어요. 대신 엄마가 일하면서 늦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는 중간고사를 앞두고 친구 집에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 늦게 집에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목에 다다르고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엄마가 낯선 자동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엄마를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탓인지 엄마는 제 얼굴을 보고 살짝 당황하는 것 같았죠. 정훈아, 너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나 민선이네 집에서 시험 공부하다가 오는 길인데, 엄마는? 엄마는 일하다 왔지. 그런데 그때 옆에 서 있던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어떤 아저씨가 나왔습니다. 엄마와 비슷한 또래처럼 보이는 그 아저씨는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네가 미선 씨 딸이구나. 엄마 닮아서 예쁘게 생겼네.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아저씨가 용돈 줄게. 자, 받아. 아니, 당신은 애한테 뭘 이렇게 많은 돈을 줘요? 됐어요.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반가워서 그러지. 정은이라고 했나? 뭐하니? 어른이 용돈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저는 마지못해 아저씨가 주는 용돈을 받았고 엄마는 얼른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아저씨는 다음에 또 보자는 말과 함께 사라졌고 저는 엄마와 함께 집으로 걸어오면서 누구냐고 물었어요. 엄마, 아까 그 아저씨 누구야? 아, 그게 엄마 동료야, 동료. 일하면서 알게 됐는데 가는 길이 비슷해서 데려다 준 거야. 오늘 일이 많았거든. 별로 친하지도 않아. 그래?
그렇구나. 엄마랑 친한 것처럼 보였는데. 엄마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은아, 아까 본 아저씨 말이야. 아빠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응? 왜? 그냥 엄마 부탁. 알겠지? 말 안 하는 거다. 저는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계속 마음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점점 더 차갑게 변했고 부모님의 사이는 더욱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평소보다 큰 목소리가 들려 거실로 나가봤더니 안방에서 엄마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그 울음소리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답답함과 억눌린 분노가 뒤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정은 아빠, 나도 이제 편하게 살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렇게 뒷바라지만 하면서 살고 싶지 않다고요. 정은 아빠, 제발, 나 좀 놔줘요. 너, 그게 엄마로서 할 소리야? 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들킨 것도 모자라서 이제 놔달라고? 네가 나한테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제발 이혼만 해주세요. 나 다른 건 안 바랄게요.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이제 껍데기밖에 안 남은 사이라는 거. 그래. 좋아. 대신 정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것만 합의해주면 당신 원하는 대로 조용히 이혼해 줄게.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건 익숙했지만 이번에는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동안 이혼을 상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게 현실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뒤섞였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싸운 이유는 늘 알 수 없었지만 이번에는 명확히 느낄 수 있었어요. 바로 엄마의 불륜이 원인이라는 사실이요. 그걸 알게 되자 제 머릿속에는 예전에 우연히 마주쳤던 그 남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지금의 상황과 맞닿아 있었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저를 포기할 거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는 엄마는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엄마는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해 아빠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몇 주가 지나지 않아 부모님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짐을 싸서 집을 나가던 날 저는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팔에 매달렸습니다. 엄마, 진짜로 가는 거야? 나 두고 갈 거야? 그냥 아빠랑 나랑 계속 같이 살면 안 돼? 정원아, 미안해. 이미 아빠랑 다 끝낸 일이야. 아빠 말 잘 듣고 건강하게 잘 지내. 엄마는 끝까지 매달리는 제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우는 저를 남겨두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가 나가고 바로 베란다로 나가봤더니 엄마가 어떤 자동차에 짐을 싣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차는 예전에 엄마를 데려다 준 적이 있던 아저씨의 차였습니다. 그것까지 보게 되자 저는 엄마가 완전히 저를 버리고 나갔다는 게 실감이 났어요. 엄마가 탄 자동차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후에도 저는 한동안 베란다 창틀을 움켜쥔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하얘질 정도로 꽉 잡고 있었지만 그 힘으로도 마음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엄마가 떠나가고 제게 남은 건 처음에는 슬픔이었고 혼란이었고 그 다음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은 서서히 뒤로 밀리고 결국엔 엄마에 대한 미움이 자리하더군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를 떠올리는 일조차 피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엄마가 나를 만나러 돌아온다 해도 절대 만나지 않겠다고요. 부모님의 이혼 이후로 저를 돌보는 건 오로지 아빠의 몫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빠도 엄마에게 버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아빠는 끝까지 엄마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죠. 대신 일을 열심히 하셨습니다. 아빠는 한 회사의 경비로 들어갔고 풍족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저를 키우셨어요. 그런 아빠를 볼 때면 고맙고 가여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빠에게만은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꽤 좋은 대학교에 합격해서 서울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걸리는 게 한 가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혼자 지낼 아빠였습니다. 아빠, 혼자 잘 지내실 수 있죠? 그럼 정은아,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너나 잘 챙겨. 끼니 거르지 말고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아빠한테 언제든지 연락하고. 알았어요. 아빠도 챙겨 드시는 약 거르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 아프면 바로바로 병원 가시고요. 그래, 그래, 알았다. 이제 얼른 가봐. 버스 시간 늦겠어. 대학교 때문에 서울에 올라온 뒤 저는 학교 근처 원룸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월세는 그렇다 해도 용돈까지 아빠한테 받는 게 죄송해서 저는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식당, 편의점, 호프집, 액세서리 판매, 안 해본 게 없었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서울 생활도 1년이 훌쩍 지나 있었고 그 무렵에는 친구 소개로 알게 된 일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규모가 꽤 있는 곳이라 손님이 많아서 정신없었지만 시급도 높은 편이었고 같이 일하는 직원들 분위기도 좋아 금방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이원석이라는 남자를 알게 됐어요. 저보다 3살이 많은 그는 직원들 말로는 꽤 오래 일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해 보였지만 일할 땐 누구보다 침착했고 제가 서툴러 헤맬 때면 아무 말도 없이 손을 빌려줬어요. 정은 씨는 작은 접시만 치워줘요. 큰 접시는 내가 대신 치울게요. 아, 감사합니다. 그럼 접시 가져다 두고 제가 음식물 쓰레기 비우고 올게요. 아니에요. 그런 일은 남자가 하는 게 나아요. 그냥 뒷정리만 해주세요. 그는 별일 아니라는 듯 툭 던지듯 한마디 하고 돌아섰지만 제가 힘들거나 벅차할 때면 나타나서 도와주고는 했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저희 둘을 자꾸 엮었습니다. 그러면 원석 씨는 귀까지 빨개진 채로 고개만 푹 숙일 뿐 어떤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웃고는 했지만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하는 행동을 보면 제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먼저 나 좋아하는 거냐고 선뜻 물어볼 수도 없었죠. 괜한 김칫국을 마시는 일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쯤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통은 제가 학교에 있을 시간이라 낮에 전화하는 일이 없던 아빠였는데 그날은 조금 의외였죠. 전화를 받아보니 아빠가 아닌 다른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씨달님이 맞아? 네? 제가 박영훈 씨 딸인데 누구세요? 맞네, 맞아. 이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뇌졸중으로. 뇌졸중이요? 거기가 어디예요? 저 지금 바로 갈게요. 저는 바로 터미널로 향했고 가장 빠른 버스를 타고 아빠가 입원해 있다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같이 있던 다른 경비원 아저씨들이 빨리 발견해서 바로 병원에 갈 수 있었고 그 덕에 아빠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왼쪽 팔다리에 약한 마비 증세가 후유증으로 남아서 당분간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정은아, 이제 너 올라가 봐야지. 학교도 다녀야 하고. 아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빠가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옆에 있어야죠. 학교는 휴학하면 돼요. 아니야, 그러지 말아라. 나는 혼자서도 지낼 수 있어. 아빠, 아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 못 들었어요? 당분간은 옆에서 가족들이 돌봐야 한다고 했잖아요. 아빠한테 가족이 나밖에 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니까 미안해하지 마요.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빠를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대학교도 휴학하고 자취방도 빼고 서울에서 하고 있던 아르바이트도 다 그만둔 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빠는 점점 좋아졌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났을 때는 의사가 한 말처럼 완벽하진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했습니다. 아빠는 제게 미안했는지 몸이 좋아지자마자 제게 복학하라고 말했습니다. 정은아, 이제 너도 다시 서울 올라가서 학교 복학해야지. 아빠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빠, 내가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나 복학 안 하고 취업하고 싶어요. 아빠도 건강이 안 좋은데
이제는 내가 돈 벌어서 아빠한테 도움이 되고 싶고요. 뭐? 안 될 일이다. 학생의 학교부터 졸업해야지. 너 혹시 돈 때문에 그러니? 아빠 다시 일도 할 수 있어. 아빠, 학교는 언제든지 다시 다닐 수 있잖아요. 나중에 졸업해도 안 늦어요. 아빠가 그동안 엄마라는 사람 없이 혼자서 딸 하나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아빠 도울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아빠도 반대했지만 제 설득에 취업하는 걸 허락해 주셨어요. 아빠 옆에서 몇 달간 취업 준비를 한 끝에 저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하면서 번 돈을 꾸준히 아빠에게로 보내드렸죠. 그리고 아빠에게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다시 경비로 일할 수 있게 된 거였어요. 사람이 좋고 성실했던 아빠의 됨됨이 덕분이었죠. 아빠도 이제 자신도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 생활비를 보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는 경비로 번 돈을 제게 또 보내주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아빠는 용돈처럼 돈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아빠가 힘들게 번 돈을 마구 쓸 수가 없어서 결혼 자금이라 생각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뒀어요. 아빠도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았지만 남자를 만나 연애를 해도 결혼까지 가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에 관심도 없어졌고 그렇게 회사에 입사한 지도 4년이 넘어가고 있었죠. 하루는 일만 하던 제게 회사 동료가 소개팅을 제안했어요. 정은 씨, 소개팅 안 할래요? 건너 건너 아는 사람인데 정은 씨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말이야. 저요? 연애에 관심이 없어서. 누구는 뭐 관심이 있어서 하나? 한번 만나봤다가 좋은 사람이면 계속 만나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은 씨 연애 안 한 지 꽤 되지 않았어요? 이참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해봐요. 그날 저녁, 저는 동료에게서 상대방의 이름과 연락처만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달받은 남자의 이름이 익숙했어요. 이원석. 대학생 때 아르바이트 했던 일식당에서 만났던 남자와 같은 이름이었죠. 순간 설마 싶었지만 세상에 동명이인이 얼마나 많은데 설마 그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죠. 며칠 뒤 약속한 주말, 저는 조금 긴장한 채 카페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창가에 앉아있는 남자를 보는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정말 그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도 저를 알아보는 눈치였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반가웠습니다. 세상에, 그 원석 씨 맞죠? 예전에 같이 일식당에서 일했잖아요. 저 기억나세요? 네, 이름 보고 설마 했는데. 저도요, 이렇게 만나니까 더 반갑네요. 거의 5년 만에 만난 원석 씨와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궁금한 게 많은 듯 했습니다. 근데 정은 씨, 식당은 왜 갑자기 그만두셨던 거예요? 아, 그때 시골에서 혼자 지내는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돌봐드리려고 학교도 다 정리하고 내려갔어요. 가족이 저랑 아빠 둘뿐이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정은 씨가 힘드셨겠어요. 그때 갑자기 식당 관뒀다고 해서 많이 궁금하고 걱정됐습니다. 네? 아, 그러셨구나. 미안해요. 아, 아닙니다. 미안하라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저는 정말로 걱정이 돼서 연락처라도 알아놓을 걸 후회했었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원석 씨의 얼굴은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익숙하고 여전히 귀여웠어요. 그리고 잠시 과거와 현재가 겹쳐 보이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희는 오래도록 이야기했고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곁을 지켜온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웃으며 식사했습니다. 집에 와서도 마음이 묘하게 들뜨더군요. 소개팅이 아니라 오래 기다려온 사람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원석 씨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했고 약속을 잡았고 보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됐습니다. 그는 예전과 달리 일식당의 요리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일식 조리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했고 꽤 이름 있는 일식당에서 요리사로 인정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만의 가게를 열겠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와 나누는 대화 속에 자연스럽게 서로의 미래가 포함되기 시작했고, 저는 그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첫 만남이었지만 원석 씨의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식탁 위엔 정성스럽게 차려진 반찬이 가득했고, 식사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집안은 제가 TV에서만 보던 화목한 가족의 표본이었습니다. 정은아, 오늘 우리 부모님 뵈니까 어땠어? 다들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따뜻하고 맛있는 집밥 먹어본 것 같아요. 사실 부모님한테는 예전부터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정은이 너랑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어. 확신에 차서 말하는 그에게 저는 선뜻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가정과 달리 화목한 원석 씨의 가족을 보고 나니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자 그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정은아, 왜 그래? 내가 너무 앞서간 거야? 그런 거라면 걱정 마. 나는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문제예요. 전에 말한 적 있죠?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가족이라고는 나랑 아빠 단 둘뿐이라고요. 나는 원석 씨처럼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본 적이 없어요. 이혼하시기 전까지 두 분은 항상 싸웠고 밥 먹는 자리에서도 눈치를 봐야 했어요. 그러다가 엄마가 떠났고요. 그동안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는 어린 시절을 말하려니 목이 메이는 듯 했습니다. 원석 씨는 보채지도 않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이후로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디 사는 줄도 모를 거예요. 아빠는 끝까지 두 분이 이혼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았지만 저는 알아요. 엄마한테 다른 사람이 생겼고 그래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는 걸요. 그런데 오늘 원석 씨 부모님 뵈니까 가족이 따뜻한 게 오히려 무섭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 나 같은 배경을 가진 사람을 당신 부모님이 받아줄지. 정은아, 너는 그냥 너야. 네가 어떤 과거를 가졌든 그게 너를 부족하게 만들지 않아. 그리고 너는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제 상처를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생겼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서로의 장점뿐 아니라 약점, 불안, 그리고 과거까지 모두 보게 되었고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약속했죠. 원석 씨의 가족은 저를 진심으로 아껴줬습니다. 특히 착하고 다정하고 똑부러지는 모습을 좋아해 주셨어요. 저는 아빠에게도 원석 씨를 소개했습니다. 아빠는 침착하고 듬직한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원석아, 우리 정은이 말이야. 겉으로는 밝아 보여도 마음에는 상처가 많은 애야. 네,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래서 남들 다 있는 따뜻한 가정이라는 걸 제대로 못 겪어봤어. 살다 보면 그게 티가 날 때가 있을 건데 그럴 때 따뜻하게 대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네. 아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은이 제가 평생 아껴주고 챙기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결혼했고 남편이 저희 아빠에게 한 약속은 허튼 게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저희 부부의 삶이 늘 평탄했던 건 아니었어요. 대출 이자를 밀린 적도 있었고 서로의 습관이 부딪혀 싸운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향한 애정과 책임감으로 잘 헤쳐가며 진짜 부부가 되어갔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저는 임신을 했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셨어요. 몸조심해야 한다면서 집에 와서 집안일을 대신해 주시거나 입덧으로 고생할 때는 옆에서 돌봐주셨고 운전면허까지 따서 바쁜 남편 대신 병원도 함께 가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예쁜 딸을 낳았고 출산 후에는 시어머니의 정성이 더해졌죠. 산후조리원을 고르고 예약하고 비용까지 내준 사람도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친정엄마의 사랑을 시어머니에게서 느끼는 일이 많았어요. 남편 역시 변함없었습니다. 그즈음
자신의 식당을 개업한 남편은 가게 일로 바빴지만 집안일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5년이라는 시간은 순식간에 흘렀어요. 다행히 딸도 건강하게 자랐고 남편의 가게 역시 자리를 잡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만 걱정 없이 조용한 행복이 계속되길 바랬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돌아와 한숨 돌리려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며칠 전 시어머니께서 김치랑 밑반찬을 보냈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택배기사님인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기 박정은 씨 핸드폰 맞나요? 네, 제가 박정은인데 누구시죠? 정은아, 나야, 엄마야. 엄마라는 말에 저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던 사람, 기억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목소리였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바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엄마가 저를 버리고 떠난 그날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가지 말라고 울던 저를 외면하고 가던 엄마의 뒷모습, 낯선 남자의 차를 타고 떠나서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엄마. 그날의 분노가 마음속에서 되살아났죠. 저는 최대한 냉정을 유지한 채로 입을 열었습니다.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정은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 한 번만 보고 싶은데. 싫어요. 정은아, 한 번만, 10분만이라도 좋으니까, 응? 이봐요, 잘 들으세요. 저는 당신 없이도 잘 살아왔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심란하게 하지 말고 2번 다시 연락하지 마세요. 끊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호칭도 미안하다는 말도 이미 다 늦은 것이었죠. 냅다 전화를 끊었지만 분노와 슬픔, 당혹감이 한꺼번에 몰려와 한참 동안 진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도 똑같은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가 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했으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제 마음을 충분히 전달했을 것 같았어요. 계속해서 올 것 같던 전화는 점점 잦아들었고 그걸로 엄마와의 인연은 끝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다시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첫 딸은 어느새 초등학생이 되었고 집안에는 어린아이가 주는 활기와 웃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첫째 이후로 임신이 잘 되지 않아 저희 부부는 딸 하나만 잘 키우자고 마음을 정리한 상태였기에 더욱 기쁘고 놀라웠죠. 하지만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제가 나이도 있고 어렵게 자리 잡은 아이라 스트레스를 최대한 피하라고요. 남편과 시댁 가족들은 제게 더욱 신경을 써줬어요. 둘째가 찾아왔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남편의 가게에는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만 해도 그 근방에 경쟁업체가 거의 없어서 장사도 잘 되고 나름 단골도 생겼죠. 하지만 몇 년 사이 유명 프랜차이즈와 새로운 일식당들이 잇따라 생긴 탓에 예전만큼 손님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건물주가 요즘 시세가 올랐다면서 다음 계약부터는 임대료를 올리겠다고 말한 탓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둘째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곳은 더 많아질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앞에서는 심각하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스트레스라도 받을까봐 태어난 척을 했지만 그가 어떤 마음일지 너무 잘 알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힘들죠? 미안해요. 이럴 때 나라도 당신 옆에서 도움이 되면 좋은데.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 당신은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만 잘해. 그리고 마침내 저희 부부의 결혼 10주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런 날이라도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었어요. 그동안 항상 받기만 해왔기에 기념일만이라도 남편이 기운내고 웃을 수 있을 만한 이벤트를 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작은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딸을 시부모님께 맡긴 뒤 남편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게로 향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가서 결혼 10주년을 축하하며 놀래켜주고 싶었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설렜습니다. 마치 연애하던 시절로 돌아간 듯 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가게에 도착했는데 남편은 어떤 중년의 여자와 대화 중이었어요. 언뜻 봐도 심각한 분위기라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서 문 밖에 서 있었는데 그 중년 여자가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고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봐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보, 나왔어요. 근데 이쪽은 누구신데? 어? 당신 왔어?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제가 가게에 들어오자 남편은 꽤 당황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그 중년 여자가 몸을 돌려 저를 바라봤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얼어붙어 버렸죠.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가 바닥으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단번에 알아볼 수 있는 얼굴. 가능하다면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얼굴. 그 얼굴은 어렸던 저를 매정하게 버리고 떠났던 엄마였습니다. 충격으로 굳어버린 저를 보고 남편은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정은아, 당신 괜찮아? 많이 놀랐지? 이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당신이랑 저 사람이 왜 같이 있는 건데요? 네? 그게 내가 다 설명할게. 일단 진정하고 여기 앉아. 남편은 제 손을 조심스레 잡고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 손을 뿌리칠까 고민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더 이상 서 있을 수도 없었죠. 엄마는 죄인 마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남편은 제 표정을 살피며 숨을 한번 크게 쉬었습니다. 며칠 전에 당신 엄마라고 하는 이분이 찾아왔어. 그냥 바로 돌려보냈어야죠. 나도 그러려고 했어. 근데 계속 찾아오시더라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번을 말이야. 잠깐 얼굴만 보자고 하시는데 그 표정을 보는데 나도 도저히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그래도 당신한테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내가 미안해. 정말 잘못했어. 그제야 제 시선은 한 테이블 건너 앉아있는 엄마에게로 향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섞여 있는 복잡한 얼굴이었죠. 저는 엄마가 들으라는 듯 말했습니다. 정말 뻔뻔하게도 짝이 없지 않아요? 어린 딸 버리고 갈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한 번만 보고 싶다고요? 기가 막혀서. 저기 정은아,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죽기 전에 딱 한 번만이라도 너 보고 싶은데 예전에 전화했을 때 네가 거절했다면서 절대 안 보겠다고. 그래서 나를 찾아오신 거야. 정은이 너 설득해서 한 번만이라도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다 죽어갈 때가 되니 그제야 딸내미 얼굴 보고 싶다고 찾아왔다니. 저는 그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치 처벌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제 얼굴을 바라보며 그저 가만히 앉아 있었죠. 이렇게 된 거 그동안의 사정이라도 들어보는 셈 치자 싶었어요. 그래요. 어디 한번 말해봐요.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를 찾은 건데요? 네? 정은아, 미안하다, 미안해. 그때는 그냥 모든 게 답답했었어. 그때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그 사람이 누군데요? 그 아저씨? 엄마가 바람 피워서 나갔던 사람? 사실 네 아빠랑 만나기 전부터 알던 사이야. 결혼하려고 했었는데 그 남자 집안 반대로 헤어졌지. 나랑 헤어지고 그 사람은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이랑 결혼했어.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나는 홧김에 네 아빠를 소개받아서 바로 결혼을 했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어릴 때 두 분이 어떻게 만났는지 들은 적이 있었지만 그 속사정까지는 몰랐으니까요. 엄마는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아빠와 살면서 한동안은 안정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빚을 지면서 힘이 들었다고 했죠. 그러다 다시 예전에 사랑했던 그 남자를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때는 엄마가 너무 힘들었어. 정원이 너도 알잖니. 너희 아빠 사기당하고 돈 다 잃고 나서는
엄마가 돈 벌었잖아. 돈 버는 것도 힘든데 그 돈으로 빚만 갚다 보니 이렇게 살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 그러다 일 때문에 서울에 갔을 때 예전에 만났던 그 사람을 다시 만났어. 결혼하고도 나를 못 잊어서 이혼도 했다고 하고, 엄마는 아빠의 눈을 피해 그 사람을 만나면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다시 만난 그 남자와 함께 살면서 하고 싶던 일도 하고 돈도 모아서 저한테도 보탬이 되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몇 년 뒤 엄마와 재혼한 그 남자는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이 불구가 되었고, 엄마는 옆에서 병수발을 해야 했어요. 그리고 사고 이후 재혼한 남자는 합병증에 시달리다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둘 사이에 자식은 없었고, 이후 그 남자의 재산은 엄마에게 상속되었죠. 생활력 강하고 수완이 좋았던 탓인지 엄마는 그 유산으로 투자를 해서 서울에 건물도 몇 채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아, 좋으셨겠어요. 그렇게 원하던 돈 많은 부자가 돼서. 그래서 지금 저한테 이제 돈 많으니까 엄마 노릇하고 싶어서 찾아온 거예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 안 해요? 당신 떠나고 아빠랑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정은아, 내가 벌을 받나 보다. 매정하게 자식 버리고 간 벌을 받는 건가 봐. 몇 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었는데 그게 이번에 재발을 했다고 하더구나. 다른 장기에도 전이가 돼서 가망이 없대. 그래서 죽기 전에 정은이 네 얼굴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몇 년 전에 전화했을 때 나 보기 싫다고 말했던 게 기억나서. 그래서 네 남편 가게에 온 거야. 왜요? 내 얼굴이 왜 보고 싶은데요? 못난 엄마지만 너한테 사과하려고, 미안하다고 제대로 말하고 싶어서 그랬어. 엄마는 자신의 이야기를 마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쓰럽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난 세월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치유되진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저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 정은아. 엄마 기다릴게. 연락 줘. 꼭. 엄마가 그렇게 나가고 난 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빠였죠. 심란한 마음으로 아빠에게 전화해서 가게로 엄마가 찾아왔다고 했더니 아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말하셨죠. 그래, 그 사람이 왔구나. 언젠가 한 번은 정은이 너를 찾아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아빠,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미안했다고. 정은아, 이제 나랑 네 엄마는 아무 상관없어. 근데 너랑은 피가 이어져 있는 사람 아니냐. 혹시 정은이 네가 나 때문에 다시 안 만나는 거라면 그러지 마라. 네 마음 가는 대로 해. 후회 남지 않도록 말이다. 아빠와 전화를 끊은 뒤 저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엄마에게 다시 연락해서 집 근처에 있는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은아, 다시 만나줘서 고마워. 너한테 사과하고 싶다는 마음은 진심이야. 다시 한번 사과하마. 어린 시절에 너를 매정하게 버리고 간 거, 상처 준 거 다 미안하다. 나는 끝까지 안 보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후회 남을 만한 일 하지 말라고 해서 만난 거예요. 당신 사과 받아들일게요. 이제 됐죠? 정은아, 하나만 더. 나도 이제 너한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고 싶어. 지금 와서 내가 엄마 흉내 내는 게 우습지? 나도 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물 한 모금을 마시며 목을 축이더니 이어서 말했어요. 아마 나는 1년은 못 채우고 죽을 거야. 근데 죽기 전에 내 딸인 너한테 하나는 해주고 가고 싶어. 내가 가진 재산, 정은이 너한테 상속하고 싶다. 이게 정은이 너의 외롭고 서러웠던 과거를 보상할 순 없겠지만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그래요, 받을게요. 나는 지금까지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 없이 살았어요. 엄마를 대신해서 나를 챙겨주고 보살펴준 사람들, 그분들 덕에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준 돈으로 그 사람들한테 나도 보답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엄마라는 사람이 나한테 처음으로 해주는 책임이라 생각하고 받겠습니다. 엄마가 말한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습니다.
현금도 있었고 건물도 있었죠. 그렇게 상속받은 재산은 가족들에게 썼습니다. 남편에게는 지금보다 큰 가게와 더 안정적인 자리를 만들어 주었고, 제게 친부모님이 되어 주었던 시부모님께도 그동안 받은 걸 보답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고민했던 사람은 저희 아빠였습니다. 엄마 없이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아빠의 세월을 보답해주고 싶었거든요. 뭘 해드리면 될까 생각하다가 아빠에게는 그 돈으로 고향에 볕이 잘 드는 집 한 채를 장만해드렸습니다. 정은아, 이 집 그 사람이 준 걸로 산 거냐? 네, 아빠. 엄마 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잘 키워준 덕이라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아빠는 그럴 자격 차고도 넘치니까요. 그래, 그러마. 하나밖에 없는 내 딸 정은이가 해준 거라 생각하마. 그 뒤로 엄마와 보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엄마는 만난 지 1년도 되지 않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을 나서던 날, 엄마라는 사람이 없다는 게 실감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엄마라는 단어는 제겐 늘 조금 낯선 단어였으니까요. 엄마라고 편하게 부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완전히 남이라고 부르기엔 피할 수 없이 이어져 있는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년 엄마의 기일을 챙깁니다. 정성껏 큰 제사를 차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말을 남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작고 담담한 꽃 한 송이를 가져다 두는 정도죠. 하지만 그것이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해준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엄마에게 받았던 상처를 떠올릴 때면 그때의 외로움과 배신감이 아직도 가끔 마음 한켠을 스치곤 합니다. 그리고 예전의 저였다면 그 상처를 덮어두거나 억지로 극복하려 애썼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나온 아픔을 곱씹으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살기로 했으니까요. 가족과 함께 웃고 작은 일에도 서로를 살피고 하루하루를 따뜻하게 채우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살고 싶은 최선의 삶입니다. 저는 과거의 상처 때문에 다치기도 했지만 대신 그 경험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소중함을 더 깊이 깨달았고 기억에 남을 좋은 시간을 함께 만들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앞으로는 내 손길과 마음이 닿는 모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따뜻한 기억을 남기며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